1658년 암스테르담의 한 지도 제작소. 촛불 아래에서 늙은 지도 제작자가 기펜을 들고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천천히 글씨를 새긴다. 탈타리아 magna, 거대한 타르타리아.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이름은 이후 200년 동안 수백 개의 지도 위에 반복해서 새겨질 것이다. 캐스피해에서 시작해 태평양까지 뻗어나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의 모든 주요 지도 제작자들은 한 가지 사실에 동의했다. 아시아 중심부에는 타르타리아라는 거대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 프랑스의 니콜라 상송은 1650년 지도에 그랜디 탈타리를 그렸고, 영국의 존 샌넥스는 1721년 지도에서 이 지역을 세밀하게 구획했다. 중국 타타리, 러시아 타타리, 독립 타타리, 티베트 타타리. 마치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여러 속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지도 제작자들은 이 광활한 땅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다.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토록 많은 지도에 일관되게 표기되던 이름이 19세기 말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1890년대의 지도를 펼쳐보면 타르타리아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다. 러시아 제국, 청나라, 몽골 고원, 익숙한 국가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마치 200년 동안 존재했던 이름이 단 한 번의 지도 개정판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타르타리아는 실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럽인들이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유목 민족들을 통칭해서 부르던 편의적 명칭일 뿐이었죠. 타타르족, 몽골족, 투르크족, 이 모든 이들을 유럽인들은 타르타르인이라 불렀고 그들이 사는 땅을 타르타리아라 표기했을 뿐입니다. 그럴듯한 설명이다. 합리적이고 학문적이며 논리적이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오래된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의문이 스멀스멀 기어오른다. 만약 그것이 단순한 지리적 편의 표기였다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일관되게 사용되었을까? 왜 지도 제작자들은 이 지역을 세밀하게 구획하고 각 구역에 고유한 이름을 붙였을까? 그리고 가장 기묘한 질문. 왜 200년 동안 존재하던 이름이 불과 20, 30년 사이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을까? 지도를 지운다는 것은 결국 기억을 지운다는 것과 같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지도 제작자 제라르두스 메르카토르는 말했다. 지도는 세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정의하는 것이다. 지도 위에 이름이 없다면 그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책에 기록이 없다면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박물관에 유물이 전시되지 않는다면 그 문명은 없었던 것이다. 타르타리아를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는 그것이 존재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그 이름이 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지워졌느냐다. 제국은 전쟁으로 무너지고 왕조는 혁명으로 끝나며 도시는 재난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이름은 기억 속에 남는다. 바빌론이 무너진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바빌론을 기억한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지 1000년이 넘었지만 로마라는 이름은 살아있다. 그렇다면 타르타리아는 19세기 말 누군가가 지도에서 펜을 들어 이 이름을 조용히 지워버렸다. 새로운 국경선이 그어졌고 새로운 국가명이 채워졌으며 오래된 이름은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마치 200년 동안의 기록이 집단적 착각이었던 것처럼 밤이 깊어갈수록 침묵은 더 크게 들린다. 박물관의 보관소 깊숙한 곳에 쌓여 있는 오래된 지도들. 그 위에 새겨진 탈타리아라는 글자는 촛불 그림자 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다. 지워졌지만 지워지지 않은,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이름.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름이 지워진 땅 아래에는 또 다른 비밀이 묻혀 있다. 흙 속 깊이 도시의 기초 아래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땅 밑에 창문들이 묻혀 있다. 문들이 막혀 있다. 계단이 어둠 속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오래된 속삭임이 들려온다. 상상해보라. 어느 날 아침 당신이 창문을 열었는데 거리가 3미터 높아져 있다면, 어제까지 1층이었던 당신의 집이 오늘은 지하실이 되어버렸다면, 이웃집 현관문이 흙 속에 반쯤 묻혀
있고 상점의 간판이 땅에 닿아 있으며 가로수의 아래쪽 가지들이 흙더미에 파묻혀 있다면 SF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시애틀 파이오니어 스퀘어. 오늘날 관광객들이 찾는 이 유서 깊은 지역 아래에는 또 하나의 도시가 잠들어 있다. 1889년 대화제 이후 시애틀시는 기묘한 결정을 내린다. 도시를 재건하되 이전보다 3미터 높은 곳에 짓겠다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이었다. 원래 높이에서는 밀물 때마다 하수도가 역류했다고 한다. 그래서 거리를 높이고 새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새 건물을 짓는 동안 사람들은 여전히 옛 1층에서 생활했다. 위쪽에는 새 도로가 만들어지고 아래쪽에는 옛 거리가 그대로 작동했다. 몇 년 동안 시애틀에는 두 개의 층위가 공존했다. 지상의 도시와 지하의 도시가. 그리고 1907년 시 당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지하 공간을 폐쇄한다. 옛 가게들, 옛 호텔 로비들, 옛 은행들이 어둠 속에 봉인되었다. 천장이 곧 다른 사람들의 바닥이 되어버린 공간.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춘 시간을 가리키고 먼지 쌓인 의자는 돌아오지 않을 손님을 기다린다. 마치 시간이 그곳에만 멈춰버린 것처럼. 하지만 시애틀만이 아니다. 모스크바의 오래된 건물들을 자세히 보라. 1층이라고 표시된 곳이 사실은 지상보다 낮은 곳에 있다. 창문의 윗부분만 땅 위로 삐죽 나와 있고 나머지는 흙 속에 묻혀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궁전들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궁전 1층. 그 창문들이 반쯤 땅에 파묻혀 있다. 원래 지하실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지하실에 그토록 정교한 조각과 스테인드 글라스를 장식했을까? 시카고. 1855년과 1860년 사이 도시 전체가 들어올려졌다. 말 그대로 건물을 통째로 들어올려서 그 아래에 흙을 채워 넣는 대공사였다. 공식 설명은 이렇다. 배수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하지만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도 아니고 수천 톤 무게의 벽돌 건물을 잭으로 들어올려 아래에 흙을 채운다. 1850년대 기술력으로. 더 기묘한 것은 들어올린 건물 아래에서 발견된 것들이다. 더 오래된 석조 기초, 더 정교한 석재 가공. 마치 그 아래에 이미 다른 건물이 있었던 것처럼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사우스 브리지라는 다리 아래에는 19개의 아치형 볼트가 숨겨져 있다. 1788년 다리가 건설될 때 만들어진 이 공간들은 원래 상점과 작업장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1820년대 갑자기 모든 볼트가 폐쇄되고 봉인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없다. 그저 폐쇄되었다는 기록만 남아있을 뿐. 1980년대 재발견되었을 때 그곳에는 생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신발, 옷가지, 도구들. 마치 사람들이 갑자기 떠난 것처럼. 아니, 갑자기 봉인당한 것처럼. 파리의 지하 납골당을 걷다 보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다. 해골들이 쌓인 터널 옆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 기둥이 보인다. 중세 건축물의 일부처럼 보이는 아치형 천장. 그런데 이것들이 지하에 있다. 언제 지어졌을까? 왜 지하에 이토록 정교한 구조물을 만들었을까? 혹시 이것들이 지어질 당시에는 지하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 전 세계 곳곳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 뉴욕, 런던, 로마, 이스탄불, 베이징. 오래된 건물의 1층이 지하에 묻혀 있다. 도시 재정비, 도로 상승, 하수도 설치 같은 그럴듯한 설명들이 붙어 있다. 하지만 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3미터에서 6미터씩 상승했을까? 마치 누군가 거대한 손으로 지구 전체의 흙을 한 겹 덮어버린 것처럼. 러시아의 오래된 민담에는 기묘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진흙의 밤에 대한 이야기. 어느 여름밤 갑자기 땅에서 진흙이 솟아올랐다고 한다. 마을 전체를 뒤덮는 진흙 파도. 아침이 되자 집들의 1층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2층 창문으로 기어 나와야 했다. 미친 할머니의 헛소리라고 치부되는 이야기. 하지만 1800년대 유럽 신문들을 뒤져보면
비슷한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알 수 없는 진흙 홍수, 하룻밤 사이 마을이 침수, 지면 상승 현상. 1800시 본연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 중 하나. 그 결과 1816년은 여름이 없는 해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급강하하고 농작물이 죽고 기근이 발생했다. 화산재가 대기를 뒤덮었다. 그런데 화산재는 언젠가 땅으로 내려온다. 얇은 먼지처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진흙비처럼 쏟아져 내린다. 만약 19세기 초중반에 대규모 화산 활동이나 다른 지질학적 사건들이 연속으로 발생했다면, 만약 그것이 전 지구적으로 진흙층을 형성했다면, 혹은 더 어두운 가능성,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묻었다면, 오래된 건축물들을, 오래된 증거들을, 오래된 문명의 흔적들을, 새로운 시대를 위해 오래된 것들을 땅 아래로 밀어 넣었다면, 도시 재정비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오늘날 당신이 걷는 거리 아래 3미터 지점에는 또 다른 거리가 있다. 그곳의 가게 간판에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고, 벽에 걸린 포스터는 당신이 들어본 적 없는 사건들을 알린다. 시계는 멈춰 있고 먼지는 쌓여 있으며 어둠은 짙게 깔려 있다. 마치 시간이 그곳만 통과하지 못한 것처럼, 마치 역사가 그곳만 비켜간 것처럼.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묻힌 창문들은 여전히 당신을 바라본다. 흙투성이 유리 너머로. 그리고 속삭인다.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여기 있었어요. 우리는 실제했어요. 그 속삭임을 따라 더 깊이 내려가면 당신은 더 오래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묻힌 도시 아래 또 하나의 도시를, 뉴욕 지하철의 낡은 터널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공식적으로는 20세기 초에 건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터널의 깊숙한 곳,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선 구간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아치형 천장, 손으로 깎은 듯한 정교한 석조 구조물, 로마네스크 양식을 연상시키는 기둥의 장식들. 이것들이 정말 1900년대 초 급하게 지하철을 파던 노동자들이 만든 것일까? 아니면 그들이 발견한 것일까? 시티홀역. 1904년 개통되었다가 1945년 폐쇄된 뉴욕의 유령역. 공식적으로는 승객이 적어서 폐쇄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에 들어가 본 극소수의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곳의 건축은 다른 역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타일 하나하나가 예술품이고, 아치의 곡선은 수학적으로 완벽하며, 음향은 콘서트홀처럼 설계되어 있다고. 단순한 지하철역치고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정교하며, 너무 의도적이다. 마치 이곳이 원래 다른 목적을 위해 지어졌다가 나중에 지하철역으로 전용된 것처럼. 시카고로 다시 가보자. 1850년대 도시를 들어올리는 그 미친 공사가 진행되던 시기, 건물들 아래에서 일꾼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었다. 석재로 포장된 도로, 하수 시스템, 그리고 건물의 기초.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 기초들은 당시 시카고의 건물들보다 훨씬 정교했다. 돌을 깎는 기술, 연결하는 방식, 배수로를 설계한 공학적 지식. 모두 1850년대 개척 도시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한 일꾼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는 건물을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발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더 놀라운 것은 시카고 지하에서 발견된 터널 시스템이다. 오늘날 화물 터널이라고 불리는 이 지하 통로망은 공식적으로 1899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건설 중 일꾼들이 보고한 것은 새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곳곳에서 더 오래된 터널 구간들이 나타났고, 그 터널들은 더 큰 규모, 더 정교한 설계를 보여주었다. 천장은 더 높았고 돌은 더 잘 다듬어져 있었으며 배수 시스템은 더 효율적이었다. 마치 현대 공학자들이 고대 공학자들의 설계를 모방하고 있는 것처럼. 대서양을 건너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로 가보자. 사우스 브리지 볼트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에든버러의 구시가지 전체가 사실은 여러 층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다. 로열 마일 아래에는 메리 킹스 클로즈라는 지하 거리가 있다.
17세기 패스트가 돌았을 때 봉쇄되었다는 이 거리는 발견 당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상점, 집, 작업장, 심지어 거리 표지판까지 마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 위에 새 도시가 지어진 것처럼. 그런데 더 깊이 내려가면 메리킹스 클로즈 아래에도 또 다른 층이 있다. 더 오래된 돌로 된 통로들, 더 거대한 아치, 로마 시대 이전의 것처럼 보이는 석조 기술.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중세 이전 정착지라고 부르지만 중세 이전에 에든버러에 이토록 정교한 석조 건축물을 지을 기술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것들은 훨씬 더 오래전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시대에 지어진 것일까? 파리의 지하로 내려가 보자. 관광객들에게 공개된 납골당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파리 지하에는 총 300km가 넘는 터널과 방들이 존재한다. 그중 대부분은 지도에도 없고 공식 기록에도 없으며 심지어 파리시청도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 카타콤피일 지하묘지 탐험가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때때로 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 보고하는 것은 놀랍다. 중세 건축물처럼 보이는 홀, 프레스코화가 그려진 천장, 조각상이 놓인 방, 그리고 가장 기묘한 것 위로 올라가는 계단. 그 계단은 천장에서 끝난다. 마치 그 위에 원래 다른 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봉쇄되어 버린 것처럼. 런던의 템스강 아래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19세기 하수도 시스템을 건설하던 중 일꾼들은 이미 존재하는 터널 시스템을 발견했다. 로마 시대의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로마 건축 양식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었다. 더 큰 규모, 더 정교한 환기 시스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음향 효과. 특정 지점에서 속삭이면 50m 떨어진 곳에서도 또렷하게 들린다. 우연일까? 아니면 설계일까? 이스탄불, 예전의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시대의 지하 저수조들은 관광 명소가 되어 있다. 바실리카 시스털은 이 가장 유명하다. 거대한 기둥들이 물속에 잠긴 채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신비로운 공간. 그런데 이 저수조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기둥들의 양식이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코린트식이고 어떤 것은 이오니아식이며 어떤 것은 어떤 양식에도 속하지 않는다. 마치 여기저기서 가져온 기둥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공식 설명은 이렇다. 다른 건물을 해체해서 재활용했다. 하지만 어떤 건물을 해체했을까? 그리고 왜 그 원래 건물에 대한 기록은 없을까? 더 깊이, 이스탄불 지하에는 수백 개의 시스터른이 더 있다. 그중 대부분은 발견조차 되지 않았다. 때때로 건물을 리모델링하다가 지하실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된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놀란다. 왜냐하면 그 시스터른들이 너무 깊고 너무 크며 너무 정교하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자금성 아래에도 터널 시스템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되지만 자금성을 건설할 때 남긴 기록에는 기존 구조물 활용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나온다. 무엇을 활용했다는 것일까? 명나라 이전에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 모든 고대 도시가 이런 패턴을 보인다. 표면 아래, 공식 역사 아래, 기록된 시간 아래에 또 다른 층위가 있다. 더 오래되고 더 정교하며 더 거대한 층위가 마치 시간이 케이크처럼 겹겹이 쌓여 있고 우리는 가장 위에 얇은 크림층만 보고 있는 것처럼. 어느 여름밤 파리에 금지된 카타콤 구역에 몰래 들어간 한 탐험가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지도에도 없는 통로를 따라 몇 시간을 걸었다. 그러다 거대한 방에 도달했다. 방 중앙에는 원형의 돌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 위에 앉아 손뼉을 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소리가 증폭되어 방 전체에 울려 퍼진 것이다. 마치 그 방이 거대한 악기처럼 설계된 것처럼. 그는 사진을 찍고 나왔지만 다시 그 방을 찾을 수는 없었다. 통로가 막혀 있었는지, 길을 잊어버렸는지, 혹은 그 방 자체가 사라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지하 공간에는 특별한 느낌이 있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느낌,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침입자라는 느낌. 이곳은 원래 당신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다른 시대를 위한, 다른 목적을 위한 공간이었다. 당신은 그저
잠시 들어온 것일 뿐이다.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그 다른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아직도 울리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이 지하 구조물들이 단순한 하수도나 저장고가 아니라면, 만약 이것들이 이전 문명의 일부였다면, 그리고 그 문명이 우리보다 훨씬 진보했었다면, 아니, 적어도 한 가지 면에서는, 건축에서는 분명히 더 뛰어났다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른다. 그 건축물을 지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우리와 같은 크기였을까? 아니면 그 거대한 문, 높은 천장, 넓은 계단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 압도적인 느낌은 혹시 그들이 우리보다 컸기 때문은 아닐까? 모든 문화에는 거인 이야기가 있다. 그리스 신화의 티탄들, 북유럽 신화의 요툰, 성경의 네피림, 켈트 전설의 포모리안, 인도 서사시의 라크샤사, 일본의 오니, 아메리카 원주민의 SITK. 이토록 멀리 떨어진 문화들이, 서로 교류한 적도 없는 문명들이 왜 모두 거인에 대한 기억을 공유할까? 단순한 상상, 집단 환상, 아니면 실제로 존재했던 무언가에 대한 희미한 기억. 1869년 10월 16일 뉴욕주 카디프, 농부 윌리엄 뉴얼이 우물을 파다가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 삽으로 흙을 걷어내자 거대한 석화된 발이 나타났다. 계속 파내려가자 전신이 드러났다. 키 3미터가 넘는 돌로 된 인간형 조각상. 아니, 조각상이 아니라 화석처럼 보였다. 근육의 디테일, 피부의 주름, 심지어 생식기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카디프 거인이 발견되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과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격렬하게 논쟁했다. 결국 카디프 거인은 조작으로 판명되었다. 담배 제조업자 조지 허리 무신론자와 목사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만든 가짜였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쉽게 믿었을까? 왜 과학자들조차 처음에는 진품일 가능성을 고려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이미 그 전에 비슷한 발견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19세기 미국 신문들을 뒤지면 거인, 유골 발견 기사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나온다. 1856년 뉴욕 타임스는 버지니아에서 발견된 7피트 골격을 보도했다. 1871년 캘리포니아에서는 9피트 해골이 발견되었다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보도했다. 1879년 인디애나에서는 8피트 골격 여러 구가 발굴되었다. 1883년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11피트 두개골이 나왔다는 기사가 있다. 1895년 아일랜드에서는 12피트 2인치 골격이 발견되었다고 브리티시 스트랜드 매거진 이 사진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모두 가짜였을까? 모두 오보였을까?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신문이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비슷한 오류를 반복했을까? 그리고 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보도가 갑자기 사라졌을까? 네바다의 러브락 동굴. 1911년 광부들이 박쥐 배설물을 채굴하다가 이 동굴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묘한 유물들을 찾아냈다. 거대한 샌들. 길이가 거의 50cm에 달하는 샌들. 보통 사람의 발보다 2배 이상 큰 크기. 바구니도 발견되었는데 너무 크고 튼튼해서 사람을 담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뼈. 일반적인 인간보다 훨씬 큰 두개골과 대퇴골. 파유트 원주민들은 이 동굴에 대한 전설을 갖고 있었다. 사이TKA에 대한 이야기. 붉은 머리를 가진 거인들.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었고 파유트 부족과 전쟁을 벌였다고 한다. 결국 거인들은 러브락 동굴로 도망쳤고 파이오트들은 동굴 입구에 불을 질러 그들을 몰살시켰다고 전해진다. 신화 속 이야기라고? 그런데 1931년 네바다 대학 연구팀이 동굴을 발굴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화재의 흔적, 거대한 인골, 그리고 무엇보다 붉은 머리카락이었다. 공식 고고학계는 러브락 동굴의 발견을 인정하지 않는다. 두개골은 비정상적으로 컸지만 인간 범인이라고 주장한다. 대퇴골은 보존 과정에서 확대되었다고 설명한다. 붉은 머리카락은 미네랄 침전물에 의한 변색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들, 가장 큰 뼈들, 가장 이상한 유물들은
스미소니언 연구소로 보내진 후 행방불명되었다. 스미소니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 전역에서 발견된 수많은 이상한 유골들이 이곳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공식 기록에서는 분류 오류, 보관 실수, 홍수 피해 같은 이유로 설명되지만 너무 많은 것이 사라졌다. 마치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처럼 1912년 위스콘신주 레이크 델튼 근처에서 발견된 18구의 거대 골격, 10피트에서 키는 7피트에서 9피트 사이, 두개골은 비정상적으로 컸고 이빨은 두 줄로 배열되어 있었다고 한다. 현장을 조사한 벨로이트 대학 고고학자들이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유골은 스미소니언으로 보내졌다. 오늘날 그 보고서는 존재하지만 유골은 어디에도 없다. 오하이오의 고대 마운드들, 아데나 문화와 호프엘 문화가 남긴 이 거대한 흙무덤들을 발굴하면 때때로 이상하게 큰 골격들이 나온다. 1800년대 여러 발굴 보고서에는 7피트 이상의 골격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언급이 사라진다. 발견이 멈춘 것일까? 아니면 보고가 멈춘 것일까? 이제 건축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세계 곳곳에는 비정상적으로 큰 문과 창문을 가진 건축물들이 있다. 19세기 건물들, 특히 은행, 법원, 기차역, 정부 청사, 정문의 높이가 5m, 6m, 심지어 8m에 달한다. 웅장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실용성을 완전히 무시한 설계다. 문손잡이는 2m 높이에 달려있고 창문 아래턱은 일반인의 키보다 높다. 계단도 이상하다. 한 단의 높이가 30cm가 넘는 계단들. 보통 사람이 오르기에는 불편하게 높다. 시카고의 옛 연방 건물. 1905년 완공. 정문 높이 8m. 1층 천장 높이 10m. 창문은 너무 높아서 사다리 없이는 청소할 수 없다. 뉴욕의 구 펜실베이니아역. 대기실 천장 높이 45m. 왜? 음향 효과? 환기? 아니면 원래 다른 용도였던 것을 나중에 역으로 전용한 것일까? 유럽의 고딕 성당들은 더 극단적이다. 천장은 40m, 50m까지 솟아오른다.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라는 종교적 설명이 있지만 실제로 그 공간을 활용할 방법은 거의 없다. 난방도 안 되고 청소도 안 되며 유지보수는 악몽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 공간에 서 있으면 인간은 한없이 작아진다. 마치 이 건물이 원래 더 큰 존재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중세 갑옷 박물관을 방문해 보라. 대부분의 갑옷은 현대인과 비슷한 크기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비정상적으로 큰 갑옷이 전시되어 있다. 키 2m 이상의 사람을 위한 갑옷, 과장을 위해 만든 의식용이라고 설명하지만 관절 부분의 마모 흔적은 실제로 착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독일의 어느 박물관에는 2m 40cm짜리 검이 전시되어 있다. 설명문은 의식용이라고 하지만 검날의 흠집은 실전에서 사용된 흔적이다. 터키의 유프라테스강 계곡에서는 1950년대에 거대한 대퇴골 화석이 발견되었다. 길이 120cm. 만약 이것이 정말 인간의 것이라면 그 사람의 키는 4m가 넘었을 것이다. 발견 당시 사진이 찍혔고 여러 신문에 실렸지만 원본뼈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공룡 화석으로 재분류되었다는 설명만 남았다. 남아프리카의 거인 발자국, 화강암 위에 찍힌 거대한 발 모양, 길이 1.2m. 지질학자들은 자연 침식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발자국은 보행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모두 거짓일까? 모두 오인일까?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일까? 밤이 깊어진다. 박물관의 창고 깊숙한 곳, 상자들이 쌓여 있다. 상자 위에는 미분류, 추가 연구 필요, 출처 불명이라고 적혀 있다. 그 상자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설명할 수 없는 뼈들, 이해할 수 없는 유물들, 맞아떨어지지 않는 퍼즐 조각들. 그것들은 조용히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다. 마치 누군가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지만 거인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들은 단순히 크기만 컸을까? 아니면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 혹시 그들은 돌을 다루는 방법, 에너지를 조작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세인트폴 대성당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런던의 이 거대한 돔 아래에는 속삭임의 회랑이라 불리는 공간이 있다. 원형으로 된 회랑의 한쪽 벽에 얼굴을 대고 속삭이면 30m 떨어진 반대편에서도 또렷하게 들린다. 중간의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 오직 벽을 따라 전달된 그 속삭임만, 마치 돌이 비밀을 전달하는 것처럼 1902년 음향학자 레일리 경이 이 현상을 연구했다. 그의 결론은 간단했다. 우연이라고. 돔의 곡률과 석재의 밀도가 우연히 완벽한 음향 조건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우연일까? 17세기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 이 성당을 설계할 때 그는 수백 번의 계산을 했다. 돔의 높이, 반지름, 석재의 두께, 공간의 비율,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설계되었다. 그런 사람이 음향 효과를 우연히 만들어냈다고? 더 흥미로운 것은 속삭임의 회랑이 세인트 폴 대성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스탄불의 아야소피아, 로마의 판테온, 이란의 셰이크 로트폴라 모스크, 인도의 골공다 요새, 전 세계 곳곳의 오래된 원형 건축물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대륙. 그런데 모두 같은 우연을 만들어냈다고? 몰타의 하이포지움, 기원전 3600년경에 만들어진 지하신전, 석회암을 파서 만든 복잡한 방들과 통로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오라클의 방이라 불리는 공간이 있다. 이 방의 특정 지점에서 남성의 저음 목소리로 말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목소리가 증폭되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진다. 그것도 특정 주파수에서만, 정확히 110Hz. 1990년대 연구팀이 이 현상을 조사했다. 그들은 발견했다. 110Hz의 소리는 인간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한다는 것을, 특히 언어 처리와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을. 피실험자들은 이 주파수에 노출되면 명상 상태와 비슷한 뇌파를 보였고, 일부는 환각이나 신비 체험을 보고했다. 5600년 전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또다시 우연일까? 페루의 쿠스코 근처, 사크사이와만 유적, 잉카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석조 구조물. 각 돌의 무게는 수백 톤에 달하고 돌과 돌 사이에는 칼날조차 들어갈 틈이 없다. 공식 설명은 인력과 청동 도구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이 돌들을 두드려 보면 각각 다른 음을 낸다. 마치 거대한 실로폰처럼. 그리고 그 음들은 특정 화음을 이룬다. 페루의 또 다른 유적, 차빈데 우안타르. 여기에는 음향 통로라 불리는 구조물이 있다. 지하 미로처럼 연결된 통로들인데 물이 흐르는 소리가 특정 방식으로 증폭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어떤 방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들리고 어떤 방에서는 제규어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린다. 신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고 고고학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왜 그토록 정교한 음향, 공학이 필요했을까? 이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자. 고딕 성당들,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지어진 이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은 공식적으로 신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음향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놀랍다. 이 성당들은 거대한 공명상자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 천장의 높이, 돔의 곡률, 벽의 두께, 창문의 위치, 모든 것이 특정 주파수를 증폭시키도록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다. 샤르트르 대성당의 미로, 바닥에 새겨진 거대한 원형 미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 중심에 서서 특정 음을 내면 성당 전체가 공명한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장미창, 그 기하학적 패턴은 빛만이 아니라 소리도 집중시킨다. 이 모든 것이 중세의 경건한 건축가들, 이 신의 영광을 위해 우연히 만들어낸 것일까? 아니면 그들은 훨씬 더 오래된 지식을 복원하려 했던 것일까? 고대 그리스의 극장들을 생각해보라. 에피다우로스 극장. 기원전 4세기에 지어진 이 야외 극장은 15, 영명을 수용한다.
그런데 무대 중앙에서 동전을 떨어뜨리면 맨 위좌석에서도 그 소리가 들린다. 증폭 장치도 없이. 2007년 조지아 공대 연구팀이 이 현상을 분석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좌석의 특정 각도가 저음은 걸러내고 고음만 증폭시킨다는 것이었다. 마치 천연 음향 필터처럼. 2400년 전 건축가들이 현대 음향학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들은 더 오래된 문명에게서 이 지식을 물려받은 것일까? 이제 가장 급진적인 가설로 들어가 보자. 만약 소리가 단순한 공명 효과를 넘어서 실제로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현대과학은 이미 음향부양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초음파를 이용해 작은 물체를 공중에 띄우는 기술. 2018년 추리희. 연방공대는 음파만으로 물체를 이동시키고 회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2021년에는 일본 연구팀이 음파로 물체의 형태를 변형시켰다. SF가 아니다. 현실이다. 그렇다면 고대에는, 티베트 승려들 사이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 특정 진원을 특정 음높이로 여러 명이 함께 암송하면 무거운 돌이 저절로 움직인다는 것. 1939년 스웨덴 항공 엔지니어 헨리 켈슨 박사가 티베트를 방문했을 때 그는 이 현상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13명의 승려가 특정 패턴으로 북과 나팔을 연주하자 1톤 무게의 돌이 250m 높이의 절벽으로 천천히 올라갔다고. 물론 이 이야기는 증명되지 않은 일화로 치부된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생각해보라. 수백만 개의 돌, 각각 2톤에서 70톤. 어떻게 옮겼을까? 공식 설명은 경사로와 인력이다. 하지만 계산해보면 말이 안 된다. 70톤 돌을 나일강에서 피라미드까지 옮기려면 수천 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수천 명이 움직일 공간도 없다. 게다가 돌과 돌 사이의 정밀도는 0.5mm. 현대 건설 기술로도 어려운 수준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소리를 사용했다면, 만약 피라미드의 내부 공간들, 왕의 방, 여왕의 방, 대회랑 이 모두 공명실로 설계되었다면, 실제로 이집트 학자들이 왕의 방에서 실험을 했다.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냈더니 방 전체가 진동했다. 화강암 석관도 함께 진동했다. 마치 거대한 튜닝 포크처럼. 더 나아가자. 타르타리아로. 타르타리아의 건축물들, 성당, 궁전, 요새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첨탑, 돔, 종탑, 모두 수직으로 솟아오른 구조물들. 그리고 종, 거대한 청동종들이 거의 모든 건축물에 있다. 사람들을 부르는 용도였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러시아의 차르종, 무게 202톤. 세계에서 가장 큰 종. 한 번도 울린 적이 없다. 제작 과정에서 금이 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왜 그토록 거대한 종을 만들려 했을까? 만약 그것이 소리를 넘어서 진동을 통해 어떤 에너지를 발생시키려는 시도였다면, 19세기 건축물들, 특히 타르타리아 시대의 건물들을 보면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첨탑 꼭대기의 금속 장식. 공식적으로는 피뢰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피뢰침은 1752년 벤저민 프랭클린이 발명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왜 그보다 훨씬 이전 건물들에도 비슷한 금속 구조물이 있을까? 그리고 왜 그 모양이 단순한 막대가 아니라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일까? 니콜라 테슬라는 말했다. 만약 당신이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그는 또한 말했다. 지구 자체가 공명 시스템이다. 만약 타르타리아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만약 그들의 건축물들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구의 주파수와 공명하도록 설계된 거대한 안테나였다면, 상상해보라.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악기처럼 작동하는 것을, 각 건물이 특정 주파수를 발생시키고 돔과 첨탑이 그것을 증폭시키며 지하 터널들이 공명실로 작용하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을 미친 소리라고? 하지만 밤에 오래된 성당 안에 홀로 서 있어 보라. 바람이 불 때 돌들이 노래한다. 아주 낮은 거의 들리지 않는 음.
하지만 가슴으로는 느껴지는 진동. 마치 건물 자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마치 돌들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당신은 또 다른 의문에 도달한다. 만약 그들이 소리로 에너지를 다룰 수 있었다면 그들은 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땅에 묶이지 않고 하늘을 가르며 대륙을 넘나들 수 있지 않았을까? 1896년 11월 17일,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빛을 보았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원통형 물체, 서치라이트처럼 강력한 빛을 아래로 비추고 있었다. 세크라멘토 비는 이를 일면 톱 기사로 다뤘다. 신비로운 공중선, 세크라멘토 상공을 비행하다. 그로부터 몇 달간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목격담이 폭증했다. 텍사스, 네브래스카, 미시간, 일리노이. 1896, 1897 에어십 웨이브라 불리는 이 현상은 수천 명의 증인을 남겼다. 공식 설명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집단 히스테리, 사람들이 금성이나 기구를 UFO로 착각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신문의 조작 판매 부수를 늘리기 위한 거짓 기사였다는 것. 하지만 문제가 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너무 일관적이다. 원통형 동체, 프로펠러나 날개, 강력한 조명,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리가 거의 없거나 낮은 우웅거림만 났다는 것. 1896년은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보다 7년 전이다. 제플린 비행선의 상업 비행보다 10년 전이다. 그렇다면 목격자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1783년, 몽골피의 형제가 열기구를 발명하기 전 유럽의 여러 그림과 문헌에는 하늘을 나는 배 또는 수레가 등장한다. 1561년 뉘른베르크의 하늘에서 목격된 기묘한 전투, 수백 개의 구체와 원통형 물체들이 하늘에서 싸웠다고 당시 신문에 기록되어 있다. 목격자 한스 글레이저가 그린 목판화도 남아있다. 십자가 모양, 구체, 원통 현대의 UFO 목격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형태들. 1665년 네덜란드 화가들이 그린 풍경화들을 자세히 보라. 하늘에 떠 있는 이상한 물체들. 구름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명확한 윤곽을 가지고 있다. 원반형, 원통형, 때로는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 왜 여러 화가가 비슷한 구름을 그렸을까? 이제 건축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주요 도시의 고층 건물들, 특히 호텔과 정부 청사에는 기묘한 구조물이 있었다. 에어십 무어링 마스트라고 불린다. 비행선이 착륙할 수 있도록 건물 꼭대기에 설치된 첨탑.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제플린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위험하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완공된 것은 1931년. 제플린 여객 운송이 한창일 때였다. 그런데 왜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만들었을까? 아니면 원래 다른 종류의 비행체를 위한 것이었을까? 시카고의 시카고 연방 빌딩에도 비슷한 구조물이 있었다. 뉴욕의 여러 마천루, 디트로이트의 빌딩들, 샌프란시스코의 페리 빌딩, 모두 20세기 초에 지어졌고 모두 에어십 터미널로 계획되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왜? 니콜라 테슬라의 특허 문서를 들여다보자. 1920년대 그는 무선 전력 전송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의 구상은 이랬다. 지상의 송신탑에서 전기를 공중으로 방송하면 적절한 수신 장치를 가진 물체는 어디서든 그 전력을 받아 작동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이를 세계 무선 시스템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가 그린 스케치 중 하나에는 무선 전력으로 작동하는 비행선이 있다. 테슬라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콜로라도 스프링스와 뉴욕 롱아일랜드에 거대한 타워를 건설했다. 워든 클리프 타워, 57m 높이의 철골 구조물로 꼭대기에는 거대한 구리돔이 있었다. 1901년부터 1905년까지 실험이 진행되었다. 목격자들은 밤마다 타워에서 번개가 치고 주변이 빛으로 가득 찼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1908년
갑자기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타워는 폭파되었다. 공식 이유는 재정 문제. 하지만 테슬라는 후에 일기에 이렇게 썼다. 그들은 내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1908년 6월 30일 시베리아 통가스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200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쓰러졌다. 폭발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0배. 그런데 분화구는 없었다. 운석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무들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방사형으로 쓰러져 있었다. 마치 하늘에서 엄청난 압력파가 내려온 것처럼. 공식 설명은 해성 파편의 공중 폭발이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은 다르다. 폭발 며칠 전부터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다고. 밤하늘이 나처럼 밝아졌고 런던에서도 그 빛을 볼 수 있었다고. 그리고 폭발 직전 거대한 불타는 물체가 하늘을 가로질렀다고. 어떤 연구자들은 제안한다. 통가스카 사건은 테슬라의 무선전력 실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워든클리프 타워에서 방출된 엄청난 에너지가 지구 반대편 시베리아에 집중되었다면, 아니면 더 급진적인 가설 테슬라가 실험하던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가 추락한 것이라면. 이제 타르타리아로 돌아가자. 타르타리아 시대의 건물들을 보면 거의 모든 첨탑 꼭대기에 금속 구조물이 있다. 십자가, 초승달, 별, 혹은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 종교적 상징이라고 설명된다. 하지만 왜 그 형태들이 전도성 금속으로 만들어졌을까? 왜 첨탑과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그리고 왜 많은 건물의 지하에 원형 또는 나선형의 석조 구조물이 있을까? 어떤 연구자들은 주장한다. 타르타리아의 건물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 수집 장치였다고. 첨탑은 대기 전기를 모으고 돔은 그것을 집중시키며 지하 구조물은 저장하고 변환한다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 그들은 비행선을 띄웠다고. 증거가 있을까? 직접적인 것은 없다. 하지만 간접적인 흔적들이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사진들을 보면 이상한 물체들이 간혹 포착된다. 하늘에 떠 있는 어두운 덩어리, 사진현상 오류라고 설명되지만 너무 선명하고 너무 구조적이다. 원통형, 옆관련 모양, 때로는 여러 개가 대형을 이루고 있다. 1909년 뉴질랜드 상공에서 목격된 비행물체, 수십 명의 증인. 거대한 배처럼 생겼고 밝은 빛을 내뿜었으며 소리 없이 움직였다고 증언했다. 1910년 중국 상하이에서 촬영된 사진, 건물 위로 떠 있는 거대한 원통형 물체. 공식적으로는 버드엽서 조작으로 치부되지만 원판 네거티브가 여전히 남아있다. 인도의 고대 서사시 마하바라타에는 비마나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소리 없이 움직이고 빛을 발하며 때로는 무기로도 사용된다. 신화라고 치부하기에는 묘사가 너무 구체적이다. 추진 방식, 조종 방법, 심지어 연료에 대한 언급까지. 중국의 고대 문헌에도 비차라는 하늘을 나는 수레가 등장한다. 유럽의 중세 문헌에는 구름배가 나온다. 아프리카 도곤족의 전설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조들이 나온다. 왜 전 세계 모든 문화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밤하늘을 올려다보라. 별들 사이로, 인공위성의 궤적 사이로 당신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단지 비행기의 불빛일 수도 있다. 하지만 때때로, 아주 가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지나간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너무 조용하거나. 그리고 당신은 잠깐 생각한다. 혹시 저것이? 타르타리아가 하늘을 날았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그들이 땅에 남긴 흔적은 있다. 별처럼 빛나던 요새들,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도시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마치 거대한 별자리처럼 지구 표면에 그려진 패턴. 우연일까? 아니면 설계일까? 구글 어스를 켜고 네덜란드, 보르타르를 찾아보라. 위에서 내려다보면 완벽한 별 모양의 도시가 나타난다. 9개의 뾰족한 꼭지점을 가진 정확한 기하학적 형태. 주변을 해자가 둘러싸고 있고 각 꼭지점에는 보루가 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컴퍼스로
땅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르타네는 1593년에 건설되었다. 공식적인 목적은 방어 요새, 별 모양은 포격에 강하다고 한다. 각 보루가 서로를 엄호할 수 있고 사각지대가 없다고 합리적인 설명이다. 군사공학의 걸작이라고 역사책은 말한다. 하지만 이탈리아 팔마노바로 가보자. 1593년 보르타네와 같은 해에 건설된 또 다른 별 모양 도시, 구 개의 꼭지점, 완벽한 기하학, 그리고 가장 기묘한 점 도시 중심에는 완벽한 육각형 광장이 있고 거기서 6개의 도로가 방사형으로 뻗어나간다. 마치 거대한 회로도처럼. 프랑스 롱그비를 보라. 1555년 건설, 똑같은 별 모양. 덴마크 카스텔레트, 1662년, 별 모양. 루마니아 알바 이울리아, 1715년, 별 모양. 벨기에 샤를루아, 1666년, 별 모양. 스페인 하카, 16세기, 별 모양. 유럽 전역에 50개 이상의 별 모양 요새가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패턴이 유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브라질의 마카파, 스리랑카의 자푸나, 인도네시아의 로테르담 요새, 일본의 고료카쿠, 캐나다의 할리팩스, 모로코의 마자간. 전 세계 곳곳에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디자인의 요새들이 건설되었다. 이것이 단순히 효율적인 군사 설계의 전파일까? 아니면 더 오래된 패턴의 복원일까? 별 모양 요새들의 배치를 지도에 표시해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난다. 그들은 거의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다. 북위 45도선을 따라. 그리고 그 선은 지구의 자기장 라인과 거의 일치한다. 우연일까? 더 깊이 파고들어 보자. 이 요새들의 정확한 좌표를 계산해 보면 그들 사이의 거리에 일정한 비율이 있다. 황금비 1대 1.618. 자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비율. 꽃잎의 배열, 조개 껍질의 나선, 은하의 형태, 그리고 타르타리아의 요새들, 팔마노바의 중앙광장의 서보라. 여름 지날 정확히 정오. 태양은 머리 위, 정확히 천정에 있다. 그림자가 사라진다. 그리고 육각형 광장의 6개 모서리에서 동시에 반사광이 발생한다. 마치 거대한 거울이 빛을 모으는 것처럼. 우연한 건축 효과라고 설명되지만 그렇게 정확한 우연이 가능할까? 보르타네의 해자를 자세히 보라. 단순한 물길이 아니다. 복잡한 수로 시스템. 특정 계절, 특정 시간에 물의 흐름이 바뀐다. 그리고 그때 해자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력 발전 시스템처럼 작동한다. 어떤 전력도 생산하지 않지만 물의 흐름은 분명히 에너지를 이동시킨다. 어디로? 일본의 고료카쿠를 방문한 음향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중앙에서 박수를 쳤더니 5개의 꼭지점에서 메아리가 돌아왔다. 그것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각 메아리의 주파수는 조금씩 달랐지만 함께 들으면 완벽한 화음을 이뤘다. 이것이 방어 요새의 기능일까? 이제 더 거대한 패턴을 보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주요 고대 유적지들을 표시해보라. 기자의 피라미드, 앙코르와트, 마추픽추, 이스터 섬의 모아이, 스톤헨지, 테오티와칸, 바빌론, 페르세폴리스, 페트라, 티와나쿠. 이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놀라운 기하학적 패턴이 나타난다. 1970년대 러시아 과학자 니콜라이 곤차로프, 비아체슬라프 모로조프, 발레리 마카로프는 지구 격자 이론을 제안했다. 지구는 정이신면체와 정십이면체가 결합된 형태의 에너지 격자로 덮여 있다는 것. 그리고 고대 문명들은 이 격자의 교차점에 건축물을 세웠다는 것.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 하지만 계산해보라. 기자 피라미드에서 앙코르와트까지의 거리, 마추픽추에서 이스터섬까지의 거리, 스톤헨지에서 기자까지의 거리. 각 거리는 지구 둘레의 정확한 분수다. 1, 3, 1, 5, 1, 7, 1, 12. 더 기묘한 것은 이 유적지들을 연결하는 선이 자주 타르타리아의 별 모양 요새들을 지나간다는 점이다. 마치 요새들이
더 거대한 네트워크의 중개 노드처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유적지들과 별 모양, 요새들은 모두 물 근처에 있다. 강, 호수, 바다 또는 지하 수맥. 생존을 위해라고 설명되지만 단순히 식수와 교통로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물은 전도체다. 특히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 그리고 지하 수맥은 거대한 지하 전선처럼 작동할 수 있다. 만약 고대 문명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만약 그들이 물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팔마노바로 돌아가자. 지하를 스캔해 보면 복잡한 터널 시스템이 나타난다. 공식적으로는 비밀 통로라고 하지만 그 터널들은 군사적 목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너무 깊고 너무 복잡하며 이상한 각도로 꺾인다. 하지만 만약 그것들이 물길이었다면, 아니, 더 정확히는 물을 통한 에너지 도관이었다면, 어느 여름날 저녁 보르타네를 방문한 관광객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해질 무렵 별 모양 요새 한 꼭지점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고. 머리카락이 곤두섰고 피부가 따끔거렸으며 귓속에서 낮은 웅웅거림이 들렸다고. 몇 초 후 느낌은 사라졌다. 정전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날은 습도가 높았고 바람도 없었다. 이런 이상한 느낌은 여러 별 모양 요새에서 보고된다. 특히 황혼 시간에, 특히 특정 계절에. 공식적인 조사는 없지만 온라인 포럼에는 수십 개의 비슷한 증언이 있다. 에너지를 느꼈다. 진동을 감지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미신일까? 집단 심리일까? 아니면 이 요새들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배터리가 다 떨어진 기계처럼 아주 가끔, 아주 약하게.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라. 오리온 자리, 큰 곰자리, 백조자리. 고대인들은 별들을 연결해 패턴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패턴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 지상을 보라. 별 모양 요새들, 고대 유적지들, 성스러운 장소들. 그것들도 연결되어 있다. 선으로, 에너지로, 목적으로. 어쩌면 타르타리아는 단순히 땅에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만들려 했는지도 모른다. 각 건물은 부품이고 각 도시는 회로이며 전 세계는 하나의 시스템. 무엇을 위한 시스템인지는 알 수 없다. 통신, 운송, 에너지 생산,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 그리고 그 시스템은 작동했다.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멈췄다. 왜? 전원이 꺼진 것일까? 연료가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일까? 황혼의 팔마노바를 걸어보라. 육각형 광장에서 방사형으로 뻗은 거리를 따라 당신의 발소리가 이상하게 메아리 친다. 마치 땅 아래에 거대한 공간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당신은 느낀다. 이 도시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아주 천천히, 아주 깊게. 잠들어 있지만 죽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이 아름답고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요새들도, 이 정교한 네트워크도 결국 사라졌다. 아니, 더 정확히는 묻혔다. 불과 진흙 속에.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도시가 지어졌다. 왜? 단순한 재난이었을까? 아니면 의도된 리셋이었을까? 1871년 10월 8일 저녁, 시카고 오헤어 부인의 헛간에서 불이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소가 등잔을 발로 차서 작은 불씨였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시카고의 3분의 1이 재가 되어 있었다. 300명 사망, 10만 명 이상 이재민 17, 500채 건물 소실. 27시간 동안 불길은 멈추지 않았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기이하다. 불이 돌을 녹였다고 한다. 화강암 건물의 벽이 녹아내렸다고. 철제 들보가 엿가락처럼 휘어졌다고. 목재 화재의 온도는 보통 800도에서 1200도. 하지만 화강암이 녹으려면 1260도 이상이 필요하다. 철이 녹으려면 1538도. 단순한 건물 화재로 그런 온도에 도달할 수 있을까? 더 기묘한 것은 불이 선택적이었다는 점이다. 어떤 건물은 완전히 재가 되었는데 바로 옆 건물은 멀쩡했다. 어떤 거리는 지옥불에 휩싸였는데
그 옆거리는 그을음 하나 없었다. 바람 때문이라고? 하지만 목격자들은 바람이 여러 방향에서 불었다고 증언한다. 마치 불 자체가 방향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리고 재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재건. 불과 2년 만에 시카고는 이전보다 더 큰 도시로 거듭났다. 새로운 설계, 새로운 건축 양식, 새로운 도시 계획.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청사진을 꺼내든 것처럼 1871년 시카고만 불탄 것이 아니었다. 같은 날, 정확히 같은 날, 위스콘신주 패슈티고에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산불이 발생했다. 1. 200명에서 2. 500명 사망. 시카고 대화재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 그런데 패슈티고 화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왜? 시카고 뉴스에 묻혀버려서.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같은 날 미시간주에서도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네소타, 일리노이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마치 오데오 주변 전체가 동시에 불타오른 것처럼 한 번의 우연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다발적인 화재는 어떤 이론가들은 해성을 의심한다. 1871년 10월 비엘라 해성의 파편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타는 파편들이 여러 도시에 동시에 떨어졌다고. 공식 과학계는 이를 부인하지만 당시 신문에는 하늘에서 불이비처럼 내렸다는 증언이 여러 실려 있다. 샌프란시스코로 가자. 1906년 4월 18일 새벽 5시 12분. 규모 7.9의 지진. 28초간 땅이 흔들렸다. 건물이 무너졌다. 그런데 진짜 재앙은 그 다음에 왔다. 화재. 지진으로 가스관이 파열되고 불이 붙었다고 한다. 3일 동안 불길이 계속되었다. 도시의 80%가 소실되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보다 불에 탄 건물이 훨씬 많다. 어떤 지역은 지진 피해가 거의 없는데도 완전히 불탔다. 그리고 또다시 돌이 녹은 흔적, 화강암 계단이 유리처럼 변한 사진들, 철제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진 모습. 더 기묘한 것은 화재 후 며칠간 진흙비가 내렸다는 증언이다. 하늘에서 검은 진흙이 비처럼 쏟아졌다고. 공식 설명은 화산재와 빗물이 섞인 것이라고 하지만 근처에 폭발한 화산은 없었다. 그렇다면 진흙은 어디서 왔을까? 샌프란시스코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재건되었다. 5년 만에 이전보다 더 웅장한 도시로. 새로운 설계, 새로운 구획, 새로운 건축 양식. 그리고 흥미롭게도 지진 이전에 오래된 건물들, 특히 정교한 석조 건축물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사라졌다. 마치 역사가 리셋된 것처럼.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가보자. 스코틀랜드의 비트리파이드 포트들, 와이트리파이드 유리화된, 돌이 녹아서 유리처럼 굳어버린 고대 요새들, 40개 이상이 스코틀랜드 전역에 흩어져 있다. 돌벽이 녹아서 서로 융합되어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최소 1100도의 온도가 필요하다. 고고학자들은 설명한다. 적이 요새를 공격할 때 나무를 쌓아서 불을 질렀다고. 하지만 계산해보면 말이 안 된다. 돌벽 전체를 녹이려면 엄청난 양의 나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불을 여러 시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공격 중에 게다가 왜 적이 그렇게 수고스럽게 요새를 유리화시켜야 했을까? 그냥 무너뜨리면 되는데. 어떤 연구자들은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강렬한 열, 해성 폭발, 운석 충돌 또는 알려지지 않은 무기. 전 세계에 비슷한 유리화 현상이 있다. 중동의 사막, 인도의 유적지, 아프리카의 고대 도시들 모두 돌이 녹아 있다. 인도의 모헨조다로, 기원전 2600년경 번성했던 도시 갑자기 멸망했다. 유적에서 발견된 해골들은 매우 높은 방사능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 유리화된 돌들이 있다. 마치 핵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물론 자연 방사능이라고 설명되지만 그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다. 1908년 통가스카.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다. 200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불탔다. 하지만 화재 흔적이 이상하다.
나무들은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불탔는데 중심부의 나무들은 서 있다. 뿌리째 뽑힌 것이 아니라 타버린 채로 서 있다. 마치 위에서 아래로 엄청난 열이 쏟아진 것처럼. 그리고 진흙. 통가스카 지역 주민들은 폭발 후 며칠간 검은 비가 내렸다고 증언한다. 진흙처럼 끈적이는 검은 액체. 땅을 덮고 나무를 감싸고 모든 것을 뒤덮었다고. 80년 후에도 일부 지역은 이상한 검은 토양층을 가지고 있다. 런던 1666년 대화제. 공식적으로는 빵집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4일간 지속 13, 200채 주택 소실, 87개 교회 소실. 하지만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6명, 4일간 타오른 대화제의 단 6명? 어떻게? 어떤 연구자들은 의심한다. 실제 사망자는 훨씬 많았지만 기록되지 않았다고. 왜? 더 큰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무엇을? 화재 이전의 런던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달랐다는 사실을. 화재 후 런던은 완전히 재설계되었다. 크리스토퍼 랭과 다른 건축가들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새로운 런던이 탄생했다. 세인트 폴 대성당, 왕립거래소, 수많은 교회들 모두 새로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 건축 역사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그 정교함, 그 규모, 그 속도로 정말 새로 지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화재로 손상된 더 오래된 건축물들을 복원한 것은 아닐까?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D, C 모두 19세기의 주요 화재를 겪었다. 그리고 모두 놀라울 정도로 빨리, 놀라울 정도로 웅장하게 재건되었다. 개척지었던 곳들이 갑자기 유럽 수준의 석조 건축물을 갖추게 되었다. 어떻게? 공식 설명은 간단하다. 산업화와 경제 발전. 하지만 타임라인을 보면 이상하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마치 마법처럼 거대한 도시들이 나타났다. 정교한 석조 건축, 복잡한 하수도 시스템, 전기가로 등 트램 라인 모두 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그것들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만약 그것들이 이미 있었고 단지 흙과 진흙 속에 묻혀 있었다면, 화재와 재건은 사실 발굴과 복원이었다면, 너무 급진적인 생각이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라. 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19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대재난을 겪었을까? 왜 모두 비슷한 패턴 화재, 홍수, 지진을 보였을까? 그리고 왜 재난 직후 놀라운 재건이 이루어졌을까? 어느 늦은 밤, 시카고 대화재 기록 보관소를 뒤지던 역사가가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다고 한다. 화재 직후 찍힌 사진. 잔해 속에서 드러난 석조 구조물. 너무 정교하고 너무 오래되어 보였다. 마치 훨씬 더 오래된 문명의 것처럼.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쓴 메모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다. 그 사진은 다음날 사라졌다.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난은 끝을 가져온다. 하지만 동시에 시작도 가져온다. 옛것이 사라지고 새것이 나타난다. 기억이 지워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쓰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로운 이야기를 역사라고 부른다. 하지만 재난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불과 진흙 아래에는 무엇이 묻혀 있을까? 혹시 우리가 새로 건설했다고 믿는 도시들이 사실은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의 잔해 위에 지어진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는 혹시 대륙이 물에 잠기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1985년 일본 요나구니 섬 근해 다이버 기아치로 아라타케가 수심 미 15m 해저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거대한 석조 구조물, 계단식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형태, 정확히 90도 각도로 깎인 모서리, 인간의 손으로 다듬은 듯한 평평한 표면, 그리고 무엇보다 계단, 너비 5m, 높이 1m의 거대한 계단들이 바다 밑으로 이어진다. 지질학자들은 논쟁했다. 일부는 자연 형성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암석은 규칙적으로 갈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요나군이 기념물을 직접 다이빙한 사람들은 반박한다. 자연이 만들었다기에는 너무 정확하다고. 특히 거북이 형상이라 불리는 부분, 거북처럼 보이는 조각상은 명백히 인공물이라고.
그렇다면 언제 만들어졌을까? 지질학적 분석에 따르면 이 구조물이 물에 잠긴 것은 최소 10, 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할 때 10, 0년 전이면 인간은 아직 농경도 시작하지 않았을 시기다. 공식 역사에서는. 하지만 요나구니 해저에는 도시의 흔적이 있다. 카리브해의 비미니 섬 근처 1968년 수중 고고학자들이 비미니 로드를 발견했다. 해저 5m 깊이에 깔린 거대한 석판들. 각 돌의 무게는 수톤. 정확하게 일렬로 배열되어 있고 600m 이상 이어진다. 돌과 돌 사이의 틈은 놀라울 정도로 일정하다. 회의론자들은 말한다. 비치락, 해안 암석이라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회암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 비치락은 보통 불규칙한 형태를 띈다. 그런데 비미니 로드의 돌들은 직사각형이다. 그리고 2열, 3열 구조를 보인다. 마치 고대 도로처럼.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돌들 아래에서 또 다른 층의 돌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최소 3계층. 마치 여러 시대에 걸쳐 건설된 것처럼.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를 떠올려보라. 기원전 360년경 쓰인 이 대화편에는 아틀란티스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헤라클레스의 기둥지브롤터, 해협 너머에 있던 거대한 섬, 동심원 형태의 도시, 강력한 해군력, 그리고 하루낮과 하룻밤 사이에 바다에 침몰했다는 이야기. 2400년간 사람들은 이를 신화로 치부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흥미로운 발견들이 이어졌다. 쿠바 근해에서 수심 600m 지점에 발견된 거대 구조물들. 소나로 스캔한 이미지는 피라미드, 거리, 건물처럼 보이는 형태들을 보여준다. 스페인의 한 연구팀이 조사했지만 그 후 연구는 중단되었다. 왜? 지중해에서도 수중 도시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앞바다의 헤라클레이온, 1200년 전 지진으로 침몰했다고 알려진 도시. 2000년 발견되어 현재 발굴 중이다. 거대한 석상, 신전, 항구시설. 하지만 연구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이 도시의 건축 기술이 당시 이집트의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진보했다는 점이다. 마치 더 오래된 문명의 기술을 사용한 것처럼. 인도 캄베이만 2001년 인도 국립해양기술연구소가 수심 40m 지점에서 거대한 유적을 발견했다. 9km에 걸친 구조물들, 직선도로, 거대한 건물 기초, 계단,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 목재 파편에서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한 결과 500년 전으로 나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 문명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하지만 공식 고고학계는 조심스럽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연구는 천천히 진행되거나 아예 중단된다. 왜? 예산 부족? 기술적 한계? 아니면 발견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 태평양의 무대륙. 19세기 영국의 동물학자 필립 스클레이터가 제안한 가설. 인도와 마다가스카르에서 비슷한 여우원숭이 화석이 발견되자 그는 과거의 두 대륙을 연결하는 육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이를 레무리아라 불렀다. 여우원숭. 레무리의 이름을 따서 나중에 제임스 처치워드라는 영국 장교가 이 개념을 확장했다. 그는 인도의 한 사원에서 고대 점토판을 읽었다고 주장했다. 거기에는 무라는 대륙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고. 태평양에 존재했던 거대한 문명, 6,400만 명이 살았던 땅, 그리고 0년 전 화산 폭발로 바다에 잠겼다고. 주류 과학은 이를 부정한다. 판 구조론과 맞지 않는다고. 태평양 한가운데 대륙이 가라앉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스터섬, 하와이,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들에는 기묘한 전설이 전해진다. 큰 땅에 대한 이야기, 조상들이 살던 광대한 대륙, 어느 날 신들이 노에서 바다에 가라앉혔다는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들, 900개 이상, 각각 무게 14톤에서 80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운반되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이 작은 섬에 불과 3천 명 정도 살았을 텐데 왜 그토록 많은 거대 석상을 만들었을까?
어떤 이론가들은 제안한다. 이스터섬이 원래 훨씬 큰 땅의 일부였다고. 모아이들은 그 큰 땅의 해안선을 따라 세워진 것이고 대륙이 가라앉으면서 이스터섬만 남았다고. 그래서 석상들의 배치가 섬 전체를 둘러싸는 형태가 아니라 특정 방향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폴리네시아의 항해 전설들을 들어보라. 그들의 조상들은 별을 보고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했다고 한다. 단순한 칸으로. 어떻게? 그들이 말하기를 조상들은 길을 기억했다고. 무슨 길? 이미 가라앉은 섬들 사이의 길. 지금은 물속에 잠긴 육지의 기억. 대홍수 신화. 거의 모든 고대 문명이 가지고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성경의 노아, 인도의 마누, 그리스의 데우칼리온, 중국의 곤과우, 마야의 포폴부, 아즈텍의 5개, 태양신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한다. 옛날에 큰 홍수가 있었고 대부분의 인류가 멸망했으며 소수의 생존자가 새 시대를 시작했다고. 단순한 신화일까? 아니면 실제 사건의 기억일까? 지질학은 확인해준다. 12, 0년 전부터 8, 0년 전 사이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다. 총 120m. 빙하기가 끝나고 빙하가 녹으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해안지대가 물에 잠겼다. 만약 그곳에 문명이 있었다면, 만약 인류의 가장 오래된 도시들이 지금 해저에 잠들어 있다면, 생각해보라. 인간은 물 근처에 산다. 강, 호수, 바다. 물은 생명이고 교통로이며 문명의 요람이다. 12. 0년 전 해안선은 지금보다 훨씬 넓었다. 현재의 대륙붕 대부분이 육지였다. 그리고 그곳이 가장 비옥하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오래된 문명도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세대마다 조금씩 바다가 가까워졌다. 할아버지가 살던 집은 아버지 때 버려졌고 아버지가 살던 마을은 아들 때 물에 잠겼다. 수천 년에 걸쳐 문명은 후퇴했다. 해안에서 내륙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 기억만 남았다. 그 기억이 신화가 되고 전설이 되고 마침내 우리 시대에는 비과학적 이야기가 되었다. 하지만 바다는 기억한다.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아래 조용히 잠든 돌들, 계단, 도로, 신전, 도시. 물고기가 헤엄치는 곳에 한때 사람이 걸었다. 산호가 자라는 곳에 한때 집이 있었다.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한때 빛이 있었다. 그리고 타르타리아는? 혹시 타르타리아도 그 물속 문명의 후예였을까? 바다에 잠긴 지식을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있던 마지막 문명? 공명 기술, 건축 기술, 에너지 조작 기술. 모두 훨씬 더 오래된 물 아래 잠든 시대에서 전해진 것은 아닐까? 밤바다를 바라보라.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어보라. 그 소리 속에서 아주 가끔 다른 소리가 들린다. 종소리, 노랫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물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오래전 침묵한 도시의 메아리. 그리고 당신은 깨닫는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지 타르타리아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전에, 그 훨씬 전에 우리는 이미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끝은 또한 시작이다. 물에 잠긴 문명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남았다. 그 기억이 신화가 되고 신화가 전설이 되고 전설이 질문이 되었다. 그리고 질문하는 한 기억은 완전히 죽지 않는다. 타르타리아라는 이름처럼 지도에서 지워졌지만 여전히 어딘가에 숨쉬고 있는. 그렇다면 타르타리아는 무엇이었을까? 200년 동안 지도에 표기되었다가 갑자기 사라진 그 이름은 단순한 지리적 표기였을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했던 거대한 문명의 흔적이었을까? 공식 역사학의 답은 명확하다. 타르타리아는 국가가 아니었다. 제국도 아니었다. 단지 유럽인들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의 광활한 지역을 통칭해서 부르던 지리적 용어였을 뿐이다. 타타르족, 몽골족, 투르크족이 살던 땅을 막연하게 타르타리아라고 불렀고 19세기 들어 지리적 지식이 정확해지면서 그 이름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아무런 음모도 없고 아무런 미스터리도 없다.
단지 지식의 발전일 뿐. 합리적인 설명이다. 증거에 기반한 설명이다. 학문적으로 타당한 설명이다. 그리고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타르타리아는 실제 문명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거대한 건축 기술, 진보된 에너지 시스템,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진 문명, 19세기 후반, 어떤 이유로 전쟁, 재난, 혹은 의도적 파괴의 문명이 무너졌고 그 흔적이 체계적으로 지워졌다고. 지도에서, 역사책에서, 집단 기억에서. 이것은 음모론이다. 증거가 약하고 추측이 많으며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어쩌면 진실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타르타리아라는 이름은 단순한 지리적 표기였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름 아래 묻혀 있던 것들, 건축물, 기술,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복잡했을 수 있다. 역사를 쓰는 것은 승자다.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의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는 항상 빠진다.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히. 불편한 진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 기존 서사와 맞지 않는 증거들. 박물관 창고에는 전시되지 않는 유물들이 쌓여 있다. 맥락 불명, 출처 불확실, 분류 보류. 그것들은 조용히 어둠 속에서 기다린다. 언젠가 누군가 다시 꺼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질 날을. 도시 지하에는 묻힌 창문들이 있다. 흙으로 덮인 문들이 있다. 막힌 터널들이 있다. 도시 재정비, 자연 재난, 시간의 흐름, 그럴듯한 설명들이 붙어 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누군가 더 깊이 파고들면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한다. 설명되지 않는 것을. 하늘 오래된 사진들에는 이상한 물체들이 찍혀 있다. 사진 현상 오류, 먼지, 새, 합리적인 설명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아주 일부는 설명하기 어렵다. 너무 명확하고 너무 구조적이며 너무 의도적으로 보인다. 별 모양, 요새들이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 곳곳에 흩어져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설계로. 군사공학의 전파라는 설명은 맞다. 하지만 완전한 설명은 아니다. 왜 그토록 정교했을까? 왜 그토록 일관적이었을까? 왜 그토록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을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진실일까? 아니면 이야기일까? 사실일까? 아니면 의미일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 역사는 단순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기로 선택한 일이다. 그리고 망각은 기억만큼이나 강력하다. 우리는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는 정말 우리가 아는 만큼일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이 있었지만 시간과 재난과 의도적 망각 속에서 사라진 것일까? 모든 문명은 언젠가 사라진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다. 수메르가 사라졌고 이집트가 사라졌으며 로마가 사라졌다. 그들의 돌은 남아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침묵했다. 그들의 건물은 서 있지만 그들의 의미는 잊혔다. 타르타리아도 마찬가지다. 존재했든 존재하지 않았든 그것은 이제 침묵이다. 지도 위의 빈 공간, 역사책의 각주, 인터넷 포럼의 논쟁거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침묵도 언어다. 빈 공간도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질문은 답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행위는 우리가 주어진 서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오늘 밤 당신이 잠자리에 들 때 잠깐 생각해보라. 당신이 딛고 서 있는 땅 아래에 무엇이 있을까? 3미터 아래, 10미터 아래, 100미터 아래. 흙과 돌 사이에 묻힌 것은 무엇일까? 잊힌 방들, 봉인된 터널들, 이름 없는 뼈들. 그리고 당신이 바라보는 하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별들 사이를, 우주의 어둠 속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천천히 지나가는 것은 무엇일까? 당신이 듣는 침묵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바람 소리 너머, 파도 소리 아래, 심장 박동 사이에. 아주 오래전 멈춘 음악의 메아리, 아주 오래전 끝난 대화의 속삭임.
타르타리아는 답이 아니다. 타르타리아는 질문이다. 만약에? 라는 질문. 혹시? 라는 질문. 그리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아름다운 질문.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역사책은 확실함을 제공한다. 날짜, 이름, 사건들. 하지만 미스터리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상상력, 경이로움, 호기심. 둘 다 필요하다. 확실함만 있으면 세상은 너무 작아진다. 미스터리만 있으면 세상은 너무 혼란스러워진다. 타르타리아는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한다. 역사와 신화 사이, 사실과 전설 사이, 기억과 망각 사이. 그리고 그곳이 바로 가장 흥미로운 곳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질문하고 미래를 상상하기 때문이다. 잿더미 속에 묻힌 도시의 유물, 흙으로 덮인 창문, 바다에 잠긴 계단, 별처럼 배열된 요새들. 이 모든 것은 실제한다. 만질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으며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은 해석의 문제다. 그리고 해석에는 항상 여러 가지가 있다. 어쩌면 타르타리아는 잃어버린 제국이 아니라 잃어버린 상상력이다. 과거에는 더 많은 것이 가능했다고 믿는 능력. 역사가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자유.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용기. 밤이 깊어간다. 별들이 천천히 움직인다. 지구는 조용히 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땅 아래에서 물 속에서 잊힌 보관소의 상자 속에서 타르타리아는 여전히 숨쉰다.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가능성으로서, 역사로서가 아니라 질문으로서, 답으로서가 아니라 시작으로서. 당신이 잠드는 동안 꿈속에서 당신은 걸을지도 모른다. 별 모양 요새의 회랑을, 물에 잠긴 도시의 거리를, 하늘을 나는 배의 갑판을. 그것이 기억일까? 아니면 상상일까? 과거일까? 아니면 미래일까? 진실일까? 아니면 꿈일까? 어쩌면 그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전히 질문하고 있다는 것, 여전히 경이로워하고 있다는 것, 여전히 가능성을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타르타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이다. 확실한 답이 아니라 계속 질문할 수 있는 자유. 닫힌 역사가 아니라 열린 미스터리. 죽은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호기심. 편안한 밤 되시길, 그리고 좋은 꿈 꾸시길. 잃어버린 도시들의, 잊힌 제국들의, 그리고 언젠가 다시 발견될 이름들의.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역사의 어두운 구석, 잊힌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가져올게요.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다른 분들보다 먼저 보실 수 있고 이런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타르타리아는 실제했을까요? 아니면 집단적 상상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